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탐구하는 교사 김지완입니다. 자, 어느덧 이제 중국사까지 왔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단원명 볼게요. 송이 발전하고 북방 민족이 성장하는데요.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파트는 송의 발전 하나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북방 민족의 성장, 이렇게 쪼개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송의 건국 과정.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송의 건국 과정. 두 번째 키워드는 과학 기술. 활판 인쇄술, 화약, 나침반 이런 식의 이제 과학 기술들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해상 교역. 육지로 가는 비단길이 막히다 보니까 송나라는 바다로 가는 길을 새롭게 찾았고요. 이 바다의 교역을 관리하는 시 박사가 있었죠. 시 박사. 자, 이거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학습 목표, 북방 민족의 중국 통치 방식. 여기서 나오는 북방 유목 민족은 거란족의 요, 탕구투족의 서하, 여진족의 금나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송의 건국과 변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당나라 멸망한 이유고요. 당나라의 수많은 절도사들이 다양한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들을 5대 10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절도사 출신이었던 조광윤, 네, 송나라 태주죠. 이 사람이 송나라를 건국합니다. 이 사람은 본인도 절도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절도사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절도사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송나라도 금방 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모든 권력을 황제가 가지는 중앙집권 체제, 이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시키는 걸 이것을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걸 하기 위한 실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 내용 첫 번째 보겠습니다. 내용. 자, 첫 번째는요. 절도사 같은 그런 권력을 지닐 수 있는 군인이나 이런 세력들을 다 없애버리고요. 오로지 문인 관료만, 여기서는 이제 글을 짓고 이제 행정 업무하는 그런 문인들이죠. 그들을 우대하는, 자, 정책 나옵니다. 문치주의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문은 아까 말했던 그런 문관들, 그들을 통해서 다스린다입니다. 다스릴 치자. 그래서 문관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문치주의를 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했던 절도사 세력 다 억눌러 버리고요. 문인 관료들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전에 당나라가 망한 이유가 절도사들이 반란 일으키면서 나온다고 했죠. 그럼 절도사들에게는 엄청난 군사력이 다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송태조는 절도사들이 군사력을 가지게 하면 안 됐었겠죠. 그래서 이 군사력을 다 뺏어서 직접 황제가 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권 누가 장악한다? 네, 황제가 장악한다는 사실 꼭 알아주세요.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과거제를 개혁해서 황제가 직접 시험을 주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시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이전에는 과거 시험이 1단계, 2단계로만 이루어졌는데 여기 송나라 때부터는 3차 시험까지 진행합니다. 3차 시험 때는 황제가 직접 시험관으로 참여하면서 정말 나에게 충성할 사람들, 황제가 직접 고르고 또 이제 뽑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제님이 나를 뽑아주셨구나, 진짜 충성을 해야겠다 라면서 여기 나오죠. 황제에 대한 관료의 충성심을 높일 수 있다라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는 사실 꼭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결국 송나라 황제의 목적이었던 중앙집권 체제가 이루어지겠죠. 보면은 절도사 세력을 누르고 이제 문치주의 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군사권을 황제가 지니는 거, 그리고 황제가 직접 과거 시험에 참여함으로써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거, 이 세 가지 내용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이로 인한 결과 보겠습니다. 자, 결과 첫 번째입니다. 자, 내용이 세 가지였죠. 그 다음에 결과도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과는요. 유교적 소양을 지닌 사대부 계층이라고 합니다. 이 사대부 계층은요.
일단 앉아서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집에 돈이 좀 있는 겁니다. 이 당시 때는 지주겠죠. 땅주인들. 지주이면서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유교에 대해서 완전 박사님이 되어 있겠죠. 이 상태로 시험까지 통과하는 그런 능력자들. 바로 우리는 사대부 계층이라고 한다. 이 사대부, 아까 말했지만 앉아서 책 보고 공부하잖아요. 이들이 여기 나왔던 문치주의와 결합되면서 송나라에서 일하는 관료들이 됐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치주의를 심하게 하니까 당연히 군인들, 이거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절도사들을 다 찍어 눌러버렸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보시면 군사력이 약화되겠죠. 자, 거기다가 북방 민족까지 또 공격까지 합니다. 이거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송나라는 북방 민족과의 전쟁 대신에 자, 바로 뭐를 했냐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비단과 은, 다른 말로는 세패라고 하죠. 이것을 주기 시작합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친구비랄까? 네. 자,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주는 거죠. 비단과 은으로 불리우는 이 세패를 계속 주면서 평화관계는 유지했지만 문제는 이걸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라에 뭐가 없다? 돈이 없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졌죠. 그렇다면 이게 위기잖아요. 당시 송나라에도 바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정말 중요한 사람, 바로 왕안석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왕안석의 개혁이 중요하겠죠. 자, 왕안석 개혁의 배경은 방금 봤던 이 결과와 연결됩니다. 자, 왕안석이 왜 개혁을 했냐면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그 이유가 뭐라고? 아까 친구비라고 말했던 세패를 계속 입금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세패를 왜 입금할까요? 그러니까 세패를 왜 줄까요? 그쵸. 국가의 군사력이 너무 약해서 북방민족과의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패를 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왕안석의 목표는요. 일단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겠죠. 민생 안정 하나 있고요. 또 나라의 힘이 세고 병사가 강력해야 된다. 부국강병이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국강병,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세패 때문에 돈이 없다. 그럼 나라에 돈이 만들어야겠죠. 돈, 부국. 그리고 지금 세패를 주는 이유는 뭐다? 군사력이 약하다. 그럼 군사력이 강하면 세패를 안 줘도 되겠네요. 그래서 강병, 이것을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그를 위한 내용이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놨는데요. 첫 번째는요, 농민과 상인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준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상인들이나 농민들이 몰락하지 않고 좀 숨통이 트이겠죠. 그럼 민생이 안정되겠죠.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정부가 물자의 공급을 통제한다. 즉, 우리도 맨날 물가가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정부가 이런 물건들을 조절함으로써 이제 물가를 어느 정도 안정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좀 삶을 편안케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농민이 곧 병사가 된다는 건데요. 약간 우리 지금 이런 느낌이죠. 남학생들이 곧 이제 20살 넘으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면은 다 군대를 가면서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군인으로서의 그 뭐 총이라던가 이런 군대식 훈련을 다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길 가면서 이제 물어보면 총 쏠 줄 알고 싸울 줄도 알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농민 하나하나가 다 병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군사력도 힘이 좋아지겠죠. 자, 이런 식의 방법들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다? 실패합니다. 자, 그러다가 당연히 송의 힘은 점점점 약해졌고요. 결국 금나라의 공격으로 수도를 뺏긴 채로 남쪽으로 쫓겨가서 이제 이름을 바꾸죠. 남쪽에 있는 송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남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는 송의 건국으로서 송태조의 목적과 그 정책 내용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 결과 세 가지. 그 다음 그 결과와 연결시켜서 왕안석의 개혁이 왜 일어났고 배경, 그거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 내용은 무엇이다가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송태조의 정책, 왕안석의 개혁 키워드 크게 잡았습니다. 여기 송의 경제 부분은요. 일단 먹을 게 많아집니다. 농사가 훨씬 잘 되기 시작하거든요. 모내기법이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해서 농사가 너무 잘 됩니다. 생산량 많아집니다. 우리 이전에 서양 중세와도 비슷한데요.
먹을 게 많으니까 밖으로 다 팔아야겠죠. 팔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상업이 발달하겠죠. 그리고 이 상업 발달하는 곳 근처에 도시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러면서 상인들이 점점점 많아졌고요. 또 상인들이 물건 팔아야 되니까 이걸 수공업자들도 많아졌겠죠. 이들이 자신의 동업조합 만듭니다. 마치 서양의 길드처럼요. 그래서 상인권은 행, 수공업자는 작이라는 동업조합이 만들어졌고요. 계속해서 이제 물건 거래가 많아지다 보니까 화폐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화폐인데 이제 기존의 동전이 아니라 이제 지폐, 큰 단위로 거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당시 송나라 때 지폐는 교자입니다. 다시 한번 송나라 때 화폐는 교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은요 점점점 발전하면서 인간의 본성 탐구, 우주의 원리 이런 걸 탐구하는 성리학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은 나중에 우리 고려 말기부터 해가지고 조선시대에 이제 큰 틀로 잡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학습 목표에 있었던 과학기술 나옵니다. 과학기술 3개를 했죠. 첫 번째는 화약, 두 번째는 나침반, 세 번째는 활판 인쇄술. 여기서의 나침반은 향후 신항로 개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활판 인쇄술은 구텐베르크보다도 굉장히 빠른 시기에 만들어졌다. 끝! 해상교역 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송나라는 영토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전에 같은 경우는 당나라나 한나라나 하면 이쪽에 있는 이쪽 사막길로 가는 이 비단길을 이용해서 서양이랑 거래를 했는데 지금 딱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서하가 차지하고 있죠. 그럼 이 비단길을 송나라는 사용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뚫었습니다. 그 길은 여기 있는 여기 바다로 가는 이 길을 뚫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닷길을 이용했고요. 자, 바다를 통해서 수많은 물건들을 거래하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관청이 필요했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시박사. 다시 한번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박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시박사. 시박사. 네. 이제 북방민족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북방민족은요, 왜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냐면 송나라가 문치주의 하면서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거란족 보겠습니다. 거란족은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나라 발해 멸망시켰고요. 고려랑도 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강감찬 장군 귀주대첩 다 여기 나오는 이 거란족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 한국사에서도 이 부분을 배울 거예요. 자, 이들은 중국의 화북 지역을 먹었는데요. 여기 화북 지역이 이쪽인데 여기가 우리는 이제 연운 16주라고 부르는 이 지역을 갖고 있었고요. 송나라랑 사사건건 대립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요나를 이기지 못하니까 아까 말했던 친구비 세패를 이제 주면서 이제 평화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거란족은 요로에서 있는 상태였다. 그 다음에 이제 탕구투족이 세운 서화 한번 볼게요. 탕구족에는 서화. 얘네들은 이쪽 비단길 쪽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동서무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그 다음에 금나라 보겠습니다. 금나라는 여진족이 세웠고요. 일단 금은 송나라랑 먼저 여기 금이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여진족이지 때는 여진족이 송나라랑 힘을 합쳐서 중간에 요를 샌드위치를 껴버립니다. 그래서 요 나라를 같이 멸망시켰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트러블이 생기다 보니까 금나라가 그대로 송나라까지 마저 먹으면서 송나라 땅의 절반을 먹어버렸죠. 그래서 송나라가 남쪽으로 쫓겨나서 남송이 되었던 거, 그게 다 금나라 때문이고요. 결국 여기 있는 이 나라들은 전부 다 몽골족에 의해서 싹 다 망합니다. 이제 뒤에 가면 그런 내용입니다. 통치 문화는 그냥 짧게만 볼게요. 요나라랑 금나라는 한족 효율적 통치하려고 이중적인 통치 발생했다. 그래서 자기는 원래 뭐 요나라나 이제 금나라에 있는 여진족, 거란족은 그냥 원래 자기네 쓰던 부족제 했고요. 중국 애들은 원래 중국식 방식이었던 군현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각자 다 문자는 만들었다. 뭐 이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끝. 길게 바로 몽골까지도 좀 들어가 볼게요. 몽골은 정말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니까요. 볼게요. 자, 몽골은 이제 이 동서교나 교류 여기가
핵심이에요. 동서문화교류. 왜냐면 영토가 워낙 넓기도 해가지고 이제 동양과 서양이 서로 교류가 잘 됐거든요. 이 원나라 때. 그래서 여기 학습 목표에 나오죠. 몽골 제국이 동서로 문화교류를 확대한 것에 미친 영향. 그래서 몽골족의 세계 정복은요, 뭐 징기스칸이 뭐 몽골 제국 세우고, 뭐 몽골 제국은 여러 개의 이제 울루스는 지금으로 치면은 국가 개념이긴 한데 약간 국가라고 명칭하기 조금 애매하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통치 구역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냥 울루스라는 명칭 정도에만 좀 알아두시고 막 엄청 깊게 파고들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쿠빌라이 칸이 뭐 데이지 옮겨서 원나라 세우고 남성 멸망시키고 뭐 이렇게 내용 나오는데 그냥 읽어만 보는 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가볍게 읽어보시는 걸로. 울루스는 여기 나오죠. 몽골 부족 집단. 그러니까 국가 영토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울루스라는 표현은. 울루스 선생님 대학교 가서 나는 처음 들었는데 요즘은 중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울루스가 나오네요. 라테이스 홀스 때는 이런 걸 안 나왔는데 말이죠.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어떻게 지배하냐면 원나라가 우리 예전에 카스트제도 기억나죠? 카스트제도. 계급 만들었던 거. 그것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명칭은 몽골 제일주의고요. 여기 보시면요. 자, 몽골이 제일 위에서 주요 관직 독점합니다. 그 밑에 색목인인데요. 정확한 명칭이 아니지만 여러분은 그냥 색깔, 눈. 그러니까 목은 눈목자입니다. 그래서 눈에 색깔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원래 색자가 여러 가지고 목이 눈목에서 눈 색깔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쉽게 눈에 색깔 있네 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려면. 자, 얘네들은 지금 치면 아랍 계통이랑 뭐 중동이랑 해서 아라비안 상인에서 막 숫자 잘 다루고 막 소그드인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아예 돈놀이라던가 행정 업무를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고요. 이제 그 밑에 볼게요. 세 번째 계층이 한인. 이제 아까 말했던 여진인. 이거 금나라 애들이죠. 이제 거란족은 요 나라 애들이죠. 그리고 금나라 때 밑에도 한족은 살았을 거 아니에요. 중국 원래 한족 애들. 얘네들이 다 한인이고요. 그 다음 끝까지 버텼던 남송 애들 있잖아요. 이들은 남인이라고 해서 가장 맨 밑에 밑바닥에 이렇게 있었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송 출신 애들은 굉장히 큰 차별을 받았다라는 거 보면 될 거고요. 원나라도 전통 문화 지키려고 자기 문자 썼는데 이 문자 이름이 파스파 문자예요. 파스타 아닙니다. 파스파예요. 그리고 얘네들 몽골 애들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니까 공부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제보다는 그냥 지들끼리 몽골족 지들끼리만 그냥 뽑히는 민족 차별을 했다. 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원나라 때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서교류가 활발하면은 당연히 상업이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화폐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화폐는 교초입니다. 그리고 뭐 서민 문화 발달해서 뭐 구어체 소설 뭐 잡극 뭐 이런 게 있었다. 읽고 넘어갈게요. 끝. 여기가 진짜 찐 중요합니다. 몽골의 하이라이트죠. 여기가 몽골의 하이라이트.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몽골 제국계는 영토가 굉장히 넓으면서 동양서양 무역이 잘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먼 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휴게소 개념. 여러분들 길 가다가 멀면은 차에서 이제 기름도 줘야 되고 화장실도 잠깐 들리고 이제 맛있는 거 그런 것도 먹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 휴게소 개념으로 봐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참제. 그러니까 역참을 운영하는 제도, 그래서 역참제라고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길도 다 쓸 수 있어.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아까 송나라 때는 바닷길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워낙에 영토가 넓으니까 싹 다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하면서 이제 사람들도 왔는데요. 이제 마르코 폴로. 이 사람은 동방 견문록. 많이 봤잖아요. 이 책이 뒤에 나올 신학로 개척의 배경에도 하나 포함되는 내용이죠. 이분마트가 쓴 거는 여행기 뭐 이렇게 있었다. 달력은 수시력. 종교들 쭉 있고.
짜잔, 여기가 진짜 중요하네요. 자, 보시면요, 마르코 폴로가 쓴 책은 동방견문록 이분마튼 여행기인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숙소 역할, 지금의 휴게소 역할을 하고 있는 역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참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몽골에서 여기서 제일 크게 건질 건 이 역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참제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평상시보다 영상이 조금 긴데요.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면서 이 부분 내용 잘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는 여기 송태조의 정책들 있잖아요. 송태조 정책들, 그리고 왕한석의 개혁들, 여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서 시간 많이 할애했죠. 여기는 그냥 뭐 가볍게 뭐 행작 이런 동업조약 있다, 뭐 교자 집회 썼다, 성리학했다, 그 다음에 발명품 3개 있죠. 여기서 이제 시박사, 여기다 각각 그 종족별이랑 나라별 내용. 몽골 좀 그냥 뭐 울루스만 보고 그냥 가볍게 보시고, 여기는 이제 몽골 제일주의가 제일 키워드고, 뭐 여기 교초 썼고, 그다음 제일 핵심은 베스트는 여기는 역참제. 내가 내용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그 요청사항에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홍보인데요. 저희 이제 3반에 이제 김승준 학생이 이제 호날두 TV를 운영한다고 하네요. 네, 호날두 TV 많은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여기 역사 유튜브 채널도 꼭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공부 화이팅 하세요. 그럼 안녕.